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후보 지명 한 달 만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최 장관은 지난 2일 청문회를 거쳤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한 연구단의 기술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뽑기 위해 면접 점수까지 조작하고 채용 제도까지 바꾼 사실을 YTN 사이언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초신성은 별이 폭발하며 장렬히 죽어가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던 초신성이 최근에는 우주 팽창의 비밀을 알려주는 열쇠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초신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즘은 무인 낱말기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계산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쇼핑도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들은 이런 편리한 IT 기술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에이징 테크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에이징 테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화요일 국무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기영 장관이 한 달 만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면서 최 장관의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구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최 장관의 첫 공식 일정은 화요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어 과기부 청사에서 취임식까지 마무리하면 장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최 장관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도 잘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국내 핵심 분야 소재와 부품 장비 연구개발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됐습니다. 장관 지명 이후 임명 전까지 최 장관이 소재와 부품 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와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온 만큼 국내 과학계 기초 체력을 탄탄히 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한 연구단에서 외국인 연구원이 한국인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요. 이 연구단의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YTN 사이언스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내정자를 뽑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는가 하면 채용 제도까지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연성물질연구단은 지난 2015년 초 실험 장비를 관리할 기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런데 면접 심사위원이었던 A씨는 같은 연구단의 팀 리더인 B 교수로부터 이상한 부탁을 받습니다. C씨가 이미 내정됐으니 면접 점수를 다른 지원자보다 높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고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질문은 알아서 각자 준비를 하고 그냥 편하게 준비하되 배점에 있어서 이 사람 특정인에 대해서 점수를 올려줘라. C씨는 직무 면접에서 95점을 받아 1등을 했지만 필기 시험에서 과락하면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엔 연구단장이 연구단 기술직의 필기 시험 면제를 IBS 측에 요청합니다. 기술직은 필기 시험이 필요 없으니 실무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IBS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5월부터 연구단 기술직은 필기 시험을 없앴고 결국 C씨는 2017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합격한 2017년 채용 역시 응시자의 지인들로 면접위원이 구성된 사실이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2017년과 18년 IBS의 정규직 합격자 23명 가운데 18명에서 이런 흠결이 발견됐다는 게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입니다. 면접을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정자가 있다라는 게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비 교수는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 그 2단계 직무 면접에 참여했던 분 한 명이 교수님으로부터 이미 내정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저는 누군 모르겠는데요. IBS는 필기 시험을 없앤 것도 연구단별 특화 영역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각종 편법을 사용하는 무늬만 공개 채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보자는 애초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마지막 문구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지난주 규제 심사를 진행했다며 자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서로 무관한 수출 문제와 안전보장 협력을 거래하려는 교섭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며 한국이 제안했다고 철회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회견에서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수출 권리 재검토와 관련 짓고 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형준 마스터와 익성산업 이기철 공장장이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서형준 마스터는 실내를 빠르게 냉방시키고 차가운 바람 없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무풍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기철 공장장은 고주파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해 우리나라 소재 산업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 각 1명씩을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소를 최대 3분의 1 가동 중단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제2차 국민 대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계절 관리제를 도입하자며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정책 제안에는 전국의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4기를 가동 중단하고 3월에는 22기를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전국에 220여만 대에 달하는 5등급의 노후 공해 차량 가운데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고는 고농도 계절에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 부분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이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방안이, 생활 부문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산업계와 지자체,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에서 정책 제안서를 확정해 다음 달 초에 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른바 배터리 전쟁이 소송전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 간의 갈등이 자칫 국내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양사 최고 경영자의談판을 통한 해결 시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터리 전쟁에 나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영업이익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걸었는데 SK이노베이션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LG화학의 미국 법인 그리고 LG전자 요 세 곳에서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도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소송전과 함께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의 대화 가능성도 나오지만 협상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보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 같은 국내 배터리 업계 소송전은 미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급성장해 오는 2025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갈등은 LG화학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던 독일 폭스바겐이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공급자로 선정하면서 더 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틈을 타 국내 업체와 거래하던 폭스바겐 산하 아우디는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비아디와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아디는 최근 일본 도요타와도 전략적 협력을 맺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시장 파이가 커지게 되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도리어 다른 곳,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도리어 이점을 남겨주는 우리가 모두가 피해자가 된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승자 없는 치킨 게임에 발목이 잡힌 사이 세계의 시장 선두권을 중국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것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별도 예외는 아닌데요. 별 중에서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은 마지막을 대폭발로 장식합니다. 이때 별은 태양 10억 개의 밝기로 빛나던 초신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윤성철 교수와 함께 초신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초신성 하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들어봤지만 나이 든 별이 거대하게 폭발하면서 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초신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신성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새로운 별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노바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네. 신성이라는 뜻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신성 관측이 꽤 자주 있었고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관상감의 천문학자들이 초신성의 밝기 변화를 이제 매일 기록을 해가지고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손님별이라고 불렀어요. 네. 객성.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잠깐 방문했다 사라진 별이다. 네. 그래서 손님별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초신성이 이제 왜 발생하느냐? 사실 초신성이라는 거는 어떤 별이 모든 별은 아니지만 특정한 별이 죽어가면서 그때 많은 에너지가 죽어가는 순간 응집되면서 폭발할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네. 밝기는 태양의 억배 혹은 아주 밝은 경우에는 수천억 배까지 네. 굉장히 밝게 빛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초신성은 우주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초에 한 10번 정도의 초신성이 지금 이 우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별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밝아져서 마치 새로운 별처럼 보이는 것을 신성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밝기가 강한 것을 초신성이라고 부른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질량이 매우 큰 별이 폭발하면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덧붙여 주시죠.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핵융합 반응을 겪는데요. 네. 그중에서 그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탄소, 산소, 황, 규소 이런 식으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철로 구성이 된 핵이 만들어져요. 예. 근데 이제 철로 구성된 핵은 중력과 그 속의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압력과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 철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한 1.4배 정도 되면 소위 말하는 찬드라세카 한계 질량이라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요. 네. 그거는 뭐냐 하면 전자 압력으로 버티는 질량이 이 한계 질량을 넘으면 더 이상 압력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다라는 한계 질량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인도의 천문학자였던 찬드라세카가 발견해서 찬드라세카 한계 질량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한계 질량을 넘게 되면 이제 철핵이 붕괴하기 시작을 하고 밀도와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철이 다 뭐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로 다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다시 양성자하고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밀도가 높다 보니까 서로 결합을 해서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중성자가 반경 10km라는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 응축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별. 그걸 이제 중성자별이라고 해요. 그게 중성자별이군요. 네. 근데 중성자별의 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방울 크기 하나에 뭐 피아노가 한 1억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네, 엄청난 밀도인데요. 그러니까 원자핵의 밀도와 같이 높은 밀도를 갖고 있는 고밀도 별이고요. 근데 중성자별은 중력과 중성자가 만들어내는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중성자별에도 한계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 질량의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면 중성자는 더 이상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블랙홀로 중력 붕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단계가 블랙홀이군요. 네, 블랙홀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초신성이 폭발로 인해서 중성자별이 되거나 그리고 블랙홀이 되거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초신성이 폭발하고 난 그 잔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신성이 폭발하고 난 뒤에 중심부에는 중성자별, 대부분은 중성자별이 이제 남아 있고요. 중성자별 위에 바깥에 있었던 물질들은 다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초신성 잔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별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많은 중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별이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대부분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뭐 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뭐 질소라든가 뭐 더 나아가서 철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이런 금속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구성하거나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중원소들이 초신성 안에서 그 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2013년에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계신 구본철 교수님께서 캐스-A라고 하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있는 초신성 잔해를 이제 면밀하게 이제 관찰을 하셨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인이요. 네. 인이라는 거는 뭐 성냥에도 있는 원소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소 중에 하나예요. 수소, 탄소, 질소, 황, 뭐 이것과 더불어 인이라는 거는 뭐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한 원소인데 DNA의 뼈대가 되기도 하고요. 생체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구본철 교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중요한 원소가 초신성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은 수소를 제외하면 다 이렇게 별 안에서 만들어져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흩어진 원소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고 인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인간을 별먼지다. 왜냐하면 별이 남겨놓은 먼지가 결국 인간이 됐기 때문에 별먼지다 혹은 생각하는 별먼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는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6대 원소 중에 하나인 인이 초신성 폭발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생명체의 기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겸손하셔서 본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공동 연구진에 참석하셔서 이걸 최초로 발견을 하셨죠. 네,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또 이 초신성이 최근에는 우주 팽창의 비밀을 알려주는 열쇠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우주 팽창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 암흑 물질이라든가 암흑 에너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그런 팽창 속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멀리에 있는 천체까지의 거리와 그 천체의 후퇴 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멀리 있다는 얘기는 그 천체가 우리 눈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초신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의 뭐 억배에서 수천억 배까지 밝으니까 아주 멀리에 있는 초신성도 현대의 망원경으로는 비교적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초신성의 경우에는 그 초신성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밝기가 어떻게 되는, 절대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고요. 예. 그걸 통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굉장히 밝게 보이지만 아주 멀리 있으면 어두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초의 밝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그거를 우리가 알면 초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알 수 것처럼 있겠죠.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가 어떤지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초신성이 우리 지구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주 팽창에 의해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면 그 거리에서의 후퇴 속도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주 팽창의 역사를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겠네요. 네, 우주 팽창의 역사를 맞춰가는 퍼즐 한 조각씩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더 많은 이 우주의 비밀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또 교수님을 통해서 또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조선시대 최첨단 자동 물시계인 흠경가 공루가 581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이 만든 흠경가 공루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년에 걸쳐 흠경가 공루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흠경각기와 다른 역사서를 비교 분석 과정을 거쳐 흠경가 공루를 고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흠경가 공루는 세종대왕이 천체 관측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복궁 내에 설치한 두 번째 자동 물시계로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광해군 때 복원했지만 이후 다시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원된 흠경가 공루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 전통과학 분야에 전시돼 있습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13일 오후 6시 38분에 뜹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이 서울을 기준으로 13일 오후 6시 38분이며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14일 0시 12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에서 보름달이 뜨는 시간은 울산과 부산이 오후 6시 26분을 시작으로 대구 6시 29분, 광주, 세종, 대전 6시 35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둥근 모습의 보름달은 14일 저녁에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과천 광주, 대구, 부산과학관이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추석 연휴 기간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대구와 중앙, 광주, 부산과학관은 특히 올 추석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열고 과학 원리와 전통놀이를 접목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입니다. 또 과천과학관 등에서는 달에 얽힌 과학 원리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틈타 일부 판매상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아예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관계당국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둔 서울 시내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단속반이 시장 안 한우 판매점에 진열된 원산지 표시가 없는 찜용 미국산 갈비를 적발합니다. 바로 옆에는 한우로 표시된 갈비 세트들이 진열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 미국산 갈비를 한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한우처럼 그렇게 판매하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 처음 꺼낸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 인근의 식품 점포. 캐나다산과 국산을 섞어서 만든 엿기름을 국산으로만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판매업자는 납품업체가 국산이라고 납품했다며 단속반에게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7대 3인데 자세히 물어. 여보세요. 추석을 맞아 명절용 농산물 수요가 증가한 틈을 타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항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미심쩍다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인한테 다시 확인을 한 연후에 물건을 구입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당국이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를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게 됩니다. 당국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판매점들의 주의와 인식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한 주간 화제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벌레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결국 폐쇄 조치됐다는 소식이 이번 주 5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수영장에서 무려 수개월 동안 벌레가 발견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회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죠. 명절 음식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 바로 식용유인데요. 그런데 지난주 이 식용유가 무시무시한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식용유에 불을 잡기 위해서 무작정 물을 부으면 오히려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 얼굴 기억하시나요? 과학자들이 화석을 바탕으로 최초 인류의 모습을 복원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 3위를 차지했는데요. 3D 그래픽으로 되살아난 380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남성의 모습,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네요. 위 역류 증상으로 약을 먹은 아기의 몸에서 갑자기 털이 자라나기 시작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먹은 약은 알고 보니 탈모약이었다는데요. 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라벨을 잘못 붙여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눈길을 끈 1위는 수명을 다한 대형 여객기를 일부러 바다에 버린다는 소식입니다. 수명을 다한 여객기를 바다에 버려서 해양 생물들에게 놀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한 건데요. 수명을 다한 여객기는 이제 바닷속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선천성 난청으로 소리를 듣지 못했던 초등학생 자매가 청력이 되찾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와우 수술과 함께 언어 재활 치료를 통해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다은이는 4살 때 고도 난청으로 판정받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동생 다경이도 난청으로 판명됐고 청력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결국 언니와 동생 모두 4살과 7살 때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와우가 잘 들리니까 지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청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소극적이고 위축됐었지만 지금은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성격도 활발해졌습니다. 안 들렸을 때 뭐가 제일 불편했었어요? 뭔가 꼼꼼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활짝 핀 느낌. 인공와우 수술은 보청기로도 들을 수 없는 경우에 인공와우라는 장치를 삽입해 정기적 자극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받은 뒤에는 갓난 아이가 새로 말을 배우는 것처럼 적어도 2년 이상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언어 능력을 보면 보통 애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요. 우리가 평가를 해서 다은이 다경이는 95% 이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균치보다 더 좋은 영역도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도 수술과 재활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통신사의 후원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다은이 다경이를 비롯해 270여 명이 청각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 이용 격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IT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컬럼니스트 이용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보면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예전에는 영화관에서도 예. 무인 계산기가 많이 등장해가지고 편리하긴 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좀 이용이 불편하기도 예. 하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인건비 절감이나 편리함을 위해서 도입됐지만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자, IT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은 저도 얼마 전에 당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햄버거 가게에 갔다가 원하는 햄버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심지어 뒤에 계신 분들이 나서서 도와줬는데도 못 찾았어요. 네. 그리고 예. 직원들한테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일부러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도움을 그래요? 못 받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도와주지 말라고 업무 지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과연 기술 부적응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인 건지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요. 네. 예. 이런 것 말고도 기술은 죄가 없는데 사람이 사회를 차별한 문제가 좀 상당히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대 간의 디지털 기술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상을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다라고 예. 하는데 어르신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인 계산대 외에 또 디지털 소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스마트폰이 주범이겠죠. 예. 예. 요즘 이제 각종 생활 정보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쇼핑이나 금융 거래까지 다들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 쪽에도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은행 이런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은 이런 거를 잘 이용하지 못하세요. 아무래도요. 특히 저희 어머님만 해도 제가 몇 번이고 가르쳐드려도 정말로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힘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 같은 몇 가지 기능을 빼면 잘 안 쓰십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인터넷 은행 같은 것은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앱으로 택시도 못 부르시고요. 쇼핑도 인터넷이 더 싼데 그냥 못 하시는 게 많고요. 네. 또 우리한테는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살기 편해진 만큼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손해를 보고 있다. 예.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고령 수수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비대면 같은 무인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만들어질 것 네. 같은데요. 자, 이렇게 노인들이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심각한 소외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 세대가 나이가 들어야지 해결될 그런 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그런 건 해결책이 아니겠죠. 그렇게 이제 기술에 약한 시니어분들을 이제 지원하고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시니어계층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해요. 네. 에이징 테크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이지 테크다라고 예. 부르기도 하고 실버 테크다, 장수 기술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편의상 보통 이제 에이징 테크라고 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에이징 테크요. 예. 네, 그러니까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과학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푸드테크처럼 이 IT와 만나 생긴 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 가운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군을 에이징 테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나 이 건강 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여기에 속하고요. 또 친구가 되어주는 애완 로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기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또 기술 사용법을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생활을 돌봐주는 서비스 또는 노화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장애 기술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크게 에이징 테크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떨어진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뭐 보청기나 예. 틀니 같은 기존 제품이 있었지만 조금 더 디지털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 에이징 테크가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어떻게 크게 달라진 건가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작년에 나온 앱 중에 파파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게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전화를 걸면 대학생이 나와서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 그 학생과 함께 집안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20 정도 비용이 들긴 하지만 네. 이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신청자는 외로움을 덜 수가 있어서 좋다라고 합니다. 네. 이 노년층,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 외로움이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둬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예.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예.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컴퓨터 대신에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시설이나 아니면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솔직히 뭐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홈 기기랑 인공지능 비서를 이용해서 이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방법을 찾는 데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말이 손가락보다는 편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좀 많이들 하는 거고 또 스마트 애완동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노인 병간호 시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시설에서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네. 무게 로봇 같은 게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엘리큐라고 불리는 이제 친구 로봇도 나왔습니다. 이게 로봇이긴 한데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이제 같이 둘이서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하면 여러 가지 좀 반응하는 동작을 보이거나 그럽니다. 근데 하는 건 솔직히 돌리고 고개를 까딱거리고 이런 게 거의 전부긴 한데 네. 일단 제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하니까 뭔가 친구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는 거죠. 네, 이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일반 노인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로봇도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경증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볼 수 있는 마이보시라는 이름의 로봇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네.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해 무단 외출 알림이나 아니면 약이나 식사를 제때 먹으라고 알려주는 것 또는 이제 환자의 성격을 반영해서 로봇의 어떤 적응적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간단한 대화를 수시로 주고받거나 교감을 하면서 경증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하고요. 네. 현재 이제 구체적인 상황 훈련을 통해서 오류를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컴퓨터 게임을 이용해가지고 이 치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재미있게도 노래방 앱도 있습니다. 싱핏이라는 앱인데요. 네. 정말로 보시면은 그냥 노래방 앱이에요.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 치료를 한 용도로서 만들어진 그런 앱입니다. 이게 노인 병간 시설에서 이용되면서 서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분위기도 좋아지고 인지 능력이 좀 향상된다라고 하고요. 네. 또 완더러라는 VR 게임도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노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은 아닌데 이 앱을 이용하면 그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해서 마치 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전 세계를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가만히 앉아서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한번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이 다양한 에이지테크 기술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편리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도 다르실 수 있거든요. 노력하고 좀 배우면은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일까요?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또 싫어하신다라고 하세요. 네. 어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시고요. 어르신들이 이런 거 배우는 것 자체도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음에 굉장히 겁을 많이 집어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또 이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 같은 데 가보시면은 처음에 이 휴대폰 바꿀 때 앱스토어 아이디나 이런 걸 거기서 그냥 다 만들어줘요. 묻지도 않고. 다 만들어주고 다 세팅 다 해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대신해 줘버리니까 막상 이게 내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배우려면 의외로 쉽게 배우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두려워도 일단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기술을 잘 활용해보고 싶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근처에 스마트폰 강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뭐 복지관 이런 데서도 많이 하니까요. 한번 그런 거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검색하시는 거 하나만 배워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검색만 하셨는데 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옛날에 좋아하시던 음악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봤거든요. 검색하시는 거 미리 일단 배워두시면 좋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일단은 스마트폰 쓰시면서 굉장히 좀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익숙해지실 때까지 여러 번 계속 하시면 이제 되는데요.
다만 이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데이터 요금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이 실버 요금제 같은 것을 내놓을 때 좀 이런 공익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무료 교육 같은 것을 좀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을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은 사회적 분위기와 좀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명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구글 등 IT 업계 거대 기업들이 베이비 부머를 비롯한 시니어라는 거대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시니어 인구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또 만만치 않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의료용 스마트워치부터 다리 흠을 증폭시켜주는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읊어주는 인공지능 기기까지 시니어 주변의 빈자리를 채워줄 기술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